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방미 위성락 진전이 있었다. 정상 합의, 후속 조치 서두르기로 했다.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이동. 후속 조치하기로 했다. 좋다. 이러는데 진전이 있었다. 근데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냐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단정 짓기는 어렵고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대해 후속 조치를 서둘러 하기로 했다. 안 믿고요. 웃자는 안 믿습니다. 넘어가고요. 위성락. 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오늘 피의자 소환이다. 계속 인터뷰하네. 뭐 내용이 짧어 이거. 2018년 무렵 현금 2천만 원, 1천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점. 그러면 이거 뭐야?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줄어들었는데. 이거 아시겠지만 4천만 원하고 3천만 원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이거 또 이 꼬라지가 냄새가 나는데 꼬라지가 이 딱 액수 가지고 딱 잘라 하는 거 보니까 꼬라지가 냄새가 납니다. 잘한다 진짜. 어찌 하는가 보자 진짜 이거로. 이따구 짓을 차고 자빠졌네. 윤석열이 계엄군 장성들의 미안하단다네 참. 계엄엔 사과 없이 기존 주장 바보. 생일날 군사법원 생일날이고 나발이고 관심 없고, 다른 사령관들 보면서 사과했고 타락한 대의제 알리기 위해 북친 것. 북을 네 맘대로 그렇게 칠했냐? 참나. 북쳐가지고 지금 결과가 뭐여? 딱 하나. 이재명 대통령 만든 것밖에 없잖아. 체포자 14명 명단에 뒤늦게 하라. 이거는 쥐가 책임지라고 앉아있는 자리였는데 책임지는 건 하나도 없네. 참 미안하다. 아이고 참 대단하다 진짜. 안타깝다.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한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래 얘기해야지. 뭐야 이거 국회 묻지마 줄타네. 입법 폭거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해 비상사태. 이게 우짜가 작년에 12.3 자폭질 난 후에 우짜가 말했어. 얘기했습니다. 그 법령처 그 자료 들고 와가지고 지 관점에서는 이게 국가 위기 상황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우짜가 그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거는 지 생각이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직 3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아니 이재명은 저 대법까지 가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데도 아직 그 이런 저런 소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라니고 나발이고 말할 거는 없는 기고 그 기준을 갖다 그 기준을 맞추면은 윤석열이도 아직 무죄지 뭐. 하여간에 이거 참 이 미필에다가 참 발언하는 거 보니까 참 졸렬하고요. 지금 간단하게 우자 얘기하는데 지금 이재명이 지금 업무 보고 받는다고 하고 있죠. 요거 윤석열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이도 그때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해가지고 업무 보고 받으면서 국민 보고 형식 이러면서 해가지고 업무 보고 받으면서 텔레비 출연하고 이랬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하는 게 똑같다니까 지금 테크트리가 똑같고 다른 점이 뭐가 있겠냐. 윤석열이 때는 그 환율이 그렇게 많이 안 튀지. 똑같아 지금 테크트리가 똑같습니다. 어째 되는지 한번 보자 진짜. 고환율 반도체 수요에 생산자 물가 석달째 상승 11월 0.3%. 0.3%면 이게 전월 대비를 한 것 같은데. 예. 석탄 석유 제품 5% 2년 2개월 만에 최대폭. 예. 이게 MOM이잖아 이거. 전월 대비로 맞춘 거 아니에요? 그래 이래 하면 말하면 안 되고 전년 대비로 일단 얘기를 해줘야지. 연합 지라시 또 숫자 낮은 거 가지고 또 쓰고 자빠졌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저 짓을 잘했는데 이거 또 요 짓을 하고 자빠졌네. 자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YOY 기준 해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월에 1.5%인데 11월에 1.9%로 상승하면서 2024년 7월 여기죠? 7월 2.6% 찍은 거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중간에 걸리는 게 없죠?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MOM 좀 전에 연합지라시가 활용했던 MOM 요거는 10월에 0.2%에서 11월에 0.3%로 상승했습니다. 돈 첩불고요. 지금 재정도 엉망진창으로 지금 확장 재정하고 와져 있고 이래 되는데
우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인플레이션, 내년에 중간선거 이길 기라고 꿈도 야무지다. 자,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십니다. 어제 가지고 24시간 동안 0.14% 하락해서 1온스에 4,332.51달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12월 17일 뉴스모임에서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우짜가 예상을 갖다 원래 11월 말에 얘기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뭐 계속 해도 질질 끌다가 해가지고 17일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분위기면 금값이 내년 2026년 1월에 4,600달러까지 올랐다가 2월에 4,300달러까지 내려가는 시나리오 하나, 또 하나는 지금 12월 달 2025년 12월에 4,400달러까지 터치한 후,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4,400달러까지 터치한 후 4,100달러까지 내려가는 시나리오 두 개를 갖다가 우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엉덩이는 마이너스 1.16% 하락해서 1온스에 65.41달러가 됐습니다. 여전히 뭐 추세는 좋습니다. RSI급은 미쳐 돌아가고 있고요. 엉덩이도 우짜가 이미 12월 17일 뉴스모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상을 말씀드렸는데 2026년 내년 1월 첫째 주에 최대 1온스에 80달러까지 최대로 봐서 80달러 안전빵으로는 71달러 얼마 안 남았죠. 71달러까지 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2월 초에 우짜가 금덩이나 은덩이 모두 2월 초 2월 이때 해가지고 내려간다 해가지고 은덩이는 1온스에 62달러까지 요 라인이죠. 예, 요 라인 62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다음 주간 사이클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우짜가 이미 예상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허접한 우짜지만 해가지고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들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달러 인덱스 보시면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0.08% 상승해서 찔끔 올랐죠. 98.45가 됐습니다. 예, 50평선은 99.21, 200평선은 99.22, 뭐 만났죠. 예, 만나가지고 키스가 났다 뭐 이래 보시면 되고 요게 지금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런지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경제적으로 안 좋은 일이 터진다 이러면은 달러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있고요. 앞으로 이 달러가 어떻게 될런지 상당히 궁금하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부터 꺼지는 장기 트렌드 라인으로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현재 97.1에 딱 걸립니다. 여기 요 정도에 97.1에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는 일단 라인이 올라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원 환율입니다. 원율은 어이구야 이거 뭐 차트만 봐도 도시락 폭탄 던졌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죠. 예, 폭탄 막 계속 던졌다는 거. 어이구 또 새벽에도 던졌네. 예, 계속 던졌다는 걸 갖다가 굳이 해가지고 5분짜리 차트 뭐 1분짜리 차트 안 봐도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차트만 봐도 뭐 간밤에 도시락을 계속 던졌겠네. 하여간 0.01%뭐 변동 없이 해가지고 지금 라인을 맞추는 게요. 맞춘다는 게 꼴랑 해가지고 1달러에 1475.54원입니다. 지켜주죠. 지켜줍니다. 우짜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 마지노선이다 말하는 게 1480원인데 야 이게 뭐 참 골치 아프다 진짜. 오늘 끝내주겠는데 오늘 돌아간 꼬라지가 보시면 주간으로 보시면 지금 3주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할 지금 꼬라지입니다. 딱 보면 이거 지금 차트가 3주 연속 마무리도 마무리지만 지금 보면 에너지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는 느낌이 어떠세요? 에너지가 축적된다. 여기서 에너지를 빼준다. 압력 밸브를 제대로 빼주면 내려가겠죠. 내려가겠는데 이걸 안 빼준다 이러면 한 단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레벨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짜겐 쪽으로 또 해가지고 환율 차트 또 올려놓고 아주 재밌게 관찰을 할 것 같다. 예, 도시락을 얼마나 던지고 하는지 또 재밌게 또 지켜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나라 원화 주간 차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엔화 주간 차트를 좀 비교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원화는 계속 오르죠. 3주 연속 계속 오릅니다. 근데 엔화는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2주 연속해가지고 하락하고 그 다음에 1주 올랐다가 이번 주는 하락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락 마무리가 분명해 보인다. 주간 마무리가. 원화하고 다르죠. 예, 원화하고 딱 봐도 요 부분 다르죠. 예, 요 부분하고 다르죠. 예, 다릅니다. 보시면 일본 중앙은행 결정이 뭐 나오는데 뭐 시장에서는 뭐 25bp 올린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보고 있으니까 뭐 혹시나 모르죠. 또 일본 중앙은행 우짜겐 쪽으로 뭐 일본 애들 안 믿으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런지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엔화는 지난 24시간 동안 0.08%뭐 달러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해가지고 좋아져서 1달러에 155.574엔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거 일본 엔화의 경우 지금 155엔을 저거 중심으로 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하루짜리라서 그런데 중심은 무게 중심은 155엔입니다. 달러가 아니고 155엔인데 155엔이 라인이 저 뭐야 붕괴된다 이러면 바로 그 다음 라인이 154엔으로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요거는 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고 확실히 저 날씨가 쌀쌀하니까 입이 빨리 마르네. 요거는 웃자가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어제 저 댓글에 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해가지고 웃자가 일부러 찾아서 또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고환율의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환해지 1년 연장 되죠. 총 650억 달러 한도. 요게 언제 늘어났습니까? 윤석열이 자폭질 한 뒤에 요거 한도가 또 늘어났죠. 예, 요거를 알고 계실 거고요. 네, 해외 투자 10% 내 환해지도 연장.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왜 이 말이 나오느냐? 예. 예, 해외 투자 자산의 10% 내에서 전략적 환해지 손실 회피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예, 요거 보시면 뭐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2026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면서 외환 당국은 외환 스와프 거래가 외환 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여기 어쩌고나죠? 현물환 여기 뭡니까? 시장가에서 달러를 사기 때문에 현물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달러가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 월화 환율이 똥값이 되니까 현물환에서 자꾸 국민연금이 현물환 시장가로 해가지고 달러를 사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원화값이 또 똥값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외환스와프 거래 기간 동안 외환 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어들지만 이거 외환 보유액이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죠. 예,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거래 금액 어디가 국민은행에 돈 빌려주는 것만큼 줄어든다. 나와 있죠. 예, 그리고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아이고 발음 잘하는데.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칠 전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털어가지고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는 거, 그 돈을 지금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은 당연히 국민은행이 가져가는 만큼 해가지고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자가 지금 뭐 도시락 던지는 것도 있지만 도시락 폭탄 던지는 것도 있지만 이거 저 국민연금 측 이거 저 돈 수합해 준 거 이건 이 돈도 빠지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궁금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뭐 환했지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러는데 뭐 이거는 필요 없고 하여간 지금 회물환 이거 뭡니까 시장가에 지금 저 달러를 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달러 수요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털어가지고 국민연금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예, 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요. 국민연금이 돈을 갚을 때까지. 예, 전에 관원되기 때문에 저거 났잖아요. 우리나라 저 외환보유액은 국민연금이 갚을 때까지는 일단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래 됩니다. 외환보유액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서 일본 중앙은행 마켓인에서 기사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하나 더 뽑았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기대에 국채 사는 일본 개미들 2007년 이후 최대다. 올해 개인용 일본 국채 반응이 5조 엔을 넘었다. 안전자산인데 수익률까지 올라 인기도 좋다.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시 30년 만에 최고 수준 됐죠. 예, 그래서 일본 국제 판매액이 5조에 뭐 우리나라 돈 치면 47조 3,600억 원. 그래서 2007년 이후 최대다. 이거죠. 관련해서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이미 말씀드렸는데 일본 그 저 국채 수익률이 값어치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뭡니까? 수익률이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오른다 이러면은 외국에 돌아다녀야 될 돈 중 일부가 일본에 묶이거나 또는 외국에 나갔던 돈 중 일본 돈 중 일부가 다시 일본으로 백 해가지고 일본에 투자가 다시 된다. 그게 간단하게 그냥 요약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뭐 확실하죠. 뭐 확실한 자금 조달 원천이 뭐였냐 하면 일본 엔화잖아요.
일본 엔화인데 일본 엔화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국내에 묶인다. 이 자체가 그냥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 국민들한테 인기가 좋다. 의미심장하죠. 예, 넘어가고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핵무기 보유해야 바른 파문 정권에서 논의하는 건 아니야 설명도 예, 치고 빠지게 딱 나오네. 교토 정부 입장에서 현저히 벗어나 뭐 말은 이렇게 하죠. 예. 요것도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의 이른바 핵우산,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핵무장 얘기하면 자칭 진보 쪽에서 뭐 그러면은 뭐 국가 신인도가 어떠니 저떠니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요. 지금 오커스 하는 호주도 엉망진창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핵무기 보유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는 북한은 좀 예외고, 미국이 이른바 자칭 그 동맹이라고 부르는 친구들한테 핵무기 이거를 갖다가 보유하게 해주는 거. 지금 인도의 경우에도 뭐 전략적으로 파트너니 뭐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은 자기네들이 거기는 아예 지정학적으로 조금 빵꾸 난 지역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지역 내에서도 빵꾸가 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연결이 안 되고 저 동유럽에서 중동까지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 동북아까지 예? 이거 저 동남아시아 뭐 이쪽부터 해가지고 동북아 우리 한국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있는데 그 지정학적으로 림랜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빵꾸 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저 인도 반도로 하는 게 맞나? 여기 저 파키스탄하고 인도 쪽입니다. 이쪽인데 이게 인도가 이제 핵무장 하는 것도 보면 알고 보면 미국에서 일단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편의를 봐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커스도 계속 나오고 예? 호주 어커스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가는 방향으로 보면요. 이 어커스 저 그런 뭐 비슷한 걸 갖다가 핑계를 삼아 가지고 핵무장 뭐 핵무장이라 해도 관련한 얘기를 어쩌가 이미 저거 포스팅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너무 사대주의 틱하게 해가지고 봐가지고 핵무기를 갖다가 뭐 우리가 보유하면은 우리나라 절단난다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습니다. 원래 지금 트렌드 자체가 글로벌 트렌드가 지금 이거 저 2차 세컨드 뉴클리어 에이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대. 그 책 나온 지도 꽤 됐고요. 세상이 점점 갈수록 다극화되는 시대에서는요. 핵무장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이거 나가는 것도 이 얘기 나온 지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한 30년 정도 됐어요. 이 동네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핵무장이 반드시 미국의 통제권을 약화시키고 미국이 이른바 쫄따구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과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다 봅니다. 우자격적으로. 다 미국이 해가지고 편의를 봐줘가지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핵무장 하는 거 어때? 어느 정도 내가 그냥 말고도 모른 척 해줄게. 이런 사이에 또 다른 걸 반대급부를 받겠죠. 뭡니까? 일본 너가 혹시 상한 걸린다. 중국하고 상한 걸린다. 그럼 너가 병력을 갖다가 대만 쪽이나 어디든 돼가지고 빼라. 이 얘기가 되겠죠. 예,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한미군의 유엔화 이것도 똑같은 그 맥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또 너무 떠든다. 야, 넘어가고요. 자, 바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넘어가서 자포리자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가지고 쿠피안스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우자가 화살표를 해가지고 찍찍찍 끄는데 젤렌스키가 쿠피안스크 탈환을 외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요 예비 병력까지 투입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병입니다. 주로 보병이 계속 투입되어 있고요. 주요 공격 지역은 우자가 화살표로 4개를 갖다가 표시했는데 그냥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모스크바카 그리고 소볼레프카 그리고 사도보이에 그리고 쿠피안스크 우즐로보이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가지고 쭉 말씀드리죠. 4개. 예, 요게 해가지고 지금 주로 공격하는 방향이 이쪽이 4개가 된다. 이게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자는 이거 반자의 어택이 될 수 있다. 예, 자폭 공격이다. 뭐 이렇게 우자가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미 사상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차피 쇼를 해야 되니까 젤렌스키는 쇼를 하고 쇼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자 넘어가고 예, 요거는 해가지고 지도가 상당히 큽니다. 우자가 억수로 크게 가지고 그랬는데 요게 자포리자죠. 예, 자포리자입니다. 여기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우자 화살표를 가지고 2개 모이는 데를 해놨는데 여기 어디냐? 예, 여기 어디입니까? 오레호브입니다. 오레호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여기가 병참 쪽에 또 허브였습니다. 여기가
뭐 바로 코앞까지 또 다가왔는데 하여간 말씀드려보면 러시아군이 요거죠. 예, 이거 뭐 점령한 겁니다. 예, 요거 점령한 거고요. 스테프노 히르스크를 갖다가 점령한 후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있죠. 여기 갑자기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 몇 킬로 툭 튀어나왔다? 3킬로가 더 툭 튀어나와 있다. 3킬로를 더 진격해서 어디서 스테프노 히르스크를 갖다가 점령한 후에 동쪽으로 3km를 더 진격해서 이거 너무 크게 지도를 갖다가 너무 멀리서 봐서 그런데 요거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 정착촌 하나가 있습니다. 루키아니우스케라는 정착촌이 있는데 이것도 점령을 했습니다.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된다? 향후 예상입니다.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하여간 향후 예상을 웃자가 자포리자 방면에 대한 예상을 갖다가 큰 그림에서 말씀드려보면 향후에 동에서 서 해가지고 와 있는 오는 러시아군이 오레호브를 갖다가 포위하고 물론 점령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우자가 또 해가지고 화살표 하나 해놨죠. 여기 뭐냐? 코미슈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코미슈바하 보면 도로가 쭉 나 있죠. 예, 이거 축선 따라서 쭉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 쭉 가가지고 코미슈바하를 갖다가 찍고 자포리자로 진격할 거다. 그 와중에 또 여기 서쪽에서 동쪽이네. 동쪽에서 계속해서 땅을 잡아먹어가지고 자포리자 방향으로 온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지금 개전 후에 3년 동안 자포리다 남쪽 방향, 남쪽 방향 여기 이쪽 남쪽 방향에 방어선을 구축해 왔었습니다. 여기 방어선을 구축해 왔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쪽 동쪽 그러니까 이거 자포리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동쪽이고 러시아한테 입장에서는 서쪽이죠. 그러니까 이 동쪽 방어선은요 구축이 안 됐어요.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게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요 우자가 이걸 갖다가 왜 이걸 했냐? 코미슈바하를 갖다가 왜 우자가 이거 포인트를 찍었냐? 화살표 했냐 하면 이쪽 방어선이 이래 되는데 여기는 또 방어선이 잘 안 돼 있어요. 이래 둘러간다. 이게 되겠죠? 예, 이러면 자포리자까지 간다. 우자계 쪽으로는 뭐 기대는 그래 안 합니다만 빠르면 내년 봄쯤 해가지고 자포리자가 압박받을 수 있다라고 이미 예상 코멘트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충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심심풀이 땅콩으로 항상 등장하는 폴리마켓인데 이거는 어제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군사 뭐 충돌이죠. 군사 충돌이 다음에 언제쯤 될 것 같냐 하는데 충돌 안 할 것 같다가 2025년 올해 안에는 충돌 안 할 것 같다. 쌈박질 안 할 것 같다가 75% 해가지고 좀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어제 왜 내려가느냐? 트럼프가 이거 베네수엘라 침공 또는 전쟁 선포를 할 수 있다는 루머가 쭉 돌면서부터 한 며칠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쭉 내려갔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터크 칼슨 같은 트럼프 소식통과 폴리마켓 같은 배팅 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는 소식 그리고 루머에 따르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전쟁 선포 어제 대국민 연설할 때 그 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쟁 선포 또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과 루머가 돌았고요. 거기다 또 하나 더 해가지고 뭐가 나왔다. 공화당 의원 중 하나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브리핑을 받았다라고 리크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거 다 소식이고 루머였고요. 참고로 역사적으로 반서방 국가가 서방의 전략자산 대표적으로 뭡니까? 기름이죠. 기름을 국유화하고 협상을 거부할 때 서방은 뭘 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미국의 대응은 바로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재 먹이고 고립시키고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결과를 강요하기 위해 간접적인 여러 가지 조치, 압박 뭡니까? 뭐 해가지고 지금 마두로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야당 지도자 뭐 밀어주기 등등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갖다가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관련해서 베네수엘라 앞전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또 누가 있습니까? 이란, 과테말라, 칠레, 쿠바, 리비아 등이 모두 똑같은 테크트리를 탔습니다. 국가와 세부 사항, 세부적으로 다루는 법만 다를 뿐 패턴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있는데 1938년에 멕시코가 있습니다. 당시 멕시코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지금 뭐 이거 베네수엘라나 이란이나 과테말라, 칠레, 쿠바, 리비아와 달리 그냥 아주 잘 끝났다. 아주 잘 끝났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끝났습니다. 1938년에 상당히 오래됐죠. 한 100년 가까이 됐는데 즉 대부분의 케이스 경우에서는 타겟이 되는 국가, 반미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로 치면 누굽니까? 마두로죠. 교체되거나 물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뒤로 물러설 때까지 압력이 계속해서 가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미국하고 베네수엘라 문제는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지요. 여기 베네수엘라 거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수년간 고조되어 온 장기적인 대치 상황인데 제가 그 옛날 얘기 좀 말씀드리면 뭐 옛날에 포스팅도 하긴 했습니다만 1976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갖다가 강화하면서 기존에 미국과 체결되었던 여러 가지 계약, 사업권, 투자들이 죄다 어그러졌지요. 덕분에 어떻게 되냐? 미국 기업 중 일부는 아예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하고 일부는 소송을 걸었고 그리고 쉐브론 같은 특별 면제 조치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베네수엘라 사업을 유지하는 그런 회사들도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려보면 혹시라도 마두로가 물러나고 협상이 타결되고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지금 다음 목표다라고 미국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전쟁 선포를 하는 것보다 베네수엘라가 양보할지 협상할지 강경책을 유지할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베네수엘라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역사적 경험을 말씀드려보면 문을 닫은 채 베네수엘라처럼 문을 닫은 채 가만히 있으면 압력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가해지는 압력은 오히려 갈수록 더 세집니다. 그래서 덕분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이 굴복하는 경우가 패턴이 항상 일정하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는 지금 뭐 도움이 필요하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이거 다 두드려 맞아가지고는요 답이 없고요. 러시아나 중국 이런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 묶여 있고 중국은 제가 보기에 중국은요 국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거 이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요. 그냥 이거 오자 말씀드렸잖아요. 반서방 진영은 그냥 프리스타일이에요. 이쪽에는 니거 알아서 해라. 니거끼리 알아서 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뭐 같이 놀자. 뭐 이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우짜가 지정학 쪽에 가지고 울프팩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늑대 때 그러니까 두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순서 순위상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내려가면서 해가지고 행동 내원도 있고 이런 개념인데 이 반서방 진영은 좀 안 그래요. 이쪽은 전부 다 프리스타일입니다. 하여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베네수엘라가 혼자 해가지고 계속 두드러간다 이러면 결국에 굴복한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한편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쟁이 혹시라도 벌어진다 이럴 경우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가와 글로벌 경제의 즉각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공급을 장악할 경우 유가가 급등하거나 또는 유가가 하락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다? 지상전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거나 단기로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경우 남미에서의 장기적이고 불안정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짜겐 쪽으로는 어제 가지고 루머 돌아다닐 때 유가나 이런 데 배팅을 하지 말라고 했는 게 왜 그러냐면 크리스마스 앞두고 전쟁 선포하는 그런 바보짓은 할 리가 없겠죠. 예, 그렇답니다.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또 하나 또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DEA라고 있죠. 마약 단속국인데 여기서 매년마다 마약 위협 평가라는 걸 내놓습니다. 리포트를 내놓는데 여기 보면요. 펜타닐의 미국에 대한 주요 공급 거점은 인도, 중국, 멕시코라고 지목되어 있고요. 트럼프가 떠드는 그 코카인, 베네수엘라가 무슨 마약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카인의 경우 베네수엘라를 경유하기는 합니다. 경유하기는 하는데 베네수엘라를 경유하는 양보다 과테말라를 경유하는 양이 베네수엘라보다 6배가 더 많습니다. 좀 비교가 좀 그렇죠? 예, 그러면 트럼프식 놀리면 베네수엘라보다 과테말라를 먼저 공격을 해야죠. 예, 고려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번에 가지고 우리가 셰일 관련해서 또 업데이트할 얘기가 있으니까 말씀드려 봅니다. 미국의 셰일 오퍼레이터들이 해가지고 미국 내
지금 이거 뭐 대표적인 거죠. 여기 보면 퍼미안, 베이신 해가지고 이글포드 그리고 마셀러스 그리고 바켄 이래 가지고 미국의 대표적인 4개 세일 지대입니다. 세일 분지, 세일 지대 이게 되는데 미국에 있는 이 세일 분지들의 경우 지금 이제 갈수록 해가지고 기름은 안 나고 가스만 주구장창 나오고 이러됩니다. 억수로 가벼운 것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생산량이 이제 뭐 언론만 보면 미국의 뭐 기름 생산이 어마어마하다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돌아가는 거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게다가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럼 이제 저 수익이 별로 안 나오는 그 유정은 이제 안 뚫겠죠? 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셰일 오퍼레이터들이 어디로 간다? 요즘 해가지고 캐나다 여기죠? 예, 캐나다 해가지고 요 나왔습니다. 캐나다 몬트니 분지라고 있습니다. 몬트니 베이신이라고 있는데 이 분지의 경우 미국 안에 있는 거하고 달리 해가지고 좀 많이 쌩쌩합니다. 여기는 해가지고 아직까지 뚫어가지고 짭짤하게 많이 뽑을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캐나다 몬트니 베이신을 목표로 해서 미국의 셰일 오퍼레이터들이 여기로 막 달려가고 있고요. 인수 합병전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이미 끝났고요. 미국 안에서는 인수 합병전이 끝났고 그런데 캐나다 쪽에서는 인수 합병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누굴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캐나다에 있는 쉘 오퍼레이터들이겠죠. 그들을 목표로 인수 합병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미국 인플레이션 데이터 나왔습니다. 우자가 데이터의 중국화, 미국 저 데이터의 중국화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걸맞게 뭐 데이터가 엉망진창입니다. 자, 말씀드리면 미국 CPI 인플레이션은 YOY 작년 동월 대비 12월에 2.7%로 나왔습니다. 10월 데이터를 우자가 말씀 안 드린 거는 10월 데이터가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10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데이터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MOM 전월 대비노는 역시나 10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그리고 코어 CPI 해가지고 뭐 이거 뭐 우리나라 말로 안 할게요. 그냥 코어 CPI를 할게요. 뭐 시간들이 뭐 32분에 되고 10월 데이터가 없는 가운데 YOY 기준 11월에 2.6%로 나왔고요. MOM 역시 여전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자, 이게 저 보세요. 미국의 CPI 데이터 나온 이거 가지고 발표된 내용인데 보시면 이거 뭐 횡하죠? 예, 횡합니다. 이게 이게 뭔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11월 데이터 11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셧다운에 따른 데이터 수집 차질을 고려할 경우 11월 데이터를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겠다. 이거 뭐 데이터가 없는데 뭐 하여간 데이터의 중국화 때문에 보조지표를 일단 봐야 되는데요. 중국 데이터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보조지표 봐야 된다고. 미국도 그 짓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메이저 식품 회사 중 하나가 미국의 그 친척이나 친구 또는 미국에 한번 갔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메이저 식품 회사 중에 유명한 게 뭐 있나? 제너럴 밀스라고 있습니다. 제너럴 밀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제품 소매품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거는 뭐 보조지표로 보는 거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요거는 똑같이 해가지고 우자가 월요일에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패드 제조업 지수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1월에 마이너스 1.7%에서 12월에 마이너스 10.2%뭐 폭락했습니다. 폭락했고요. 그리고 요거 보면 employment 그러니까 고용 지표죠. employment index는 11월에 6.0%인데 12월에 12.9%로 이건 또 반대로 또 많이 상승했습니다. 좀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12월 13일로 끝나는 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23만 7천에서 22만 4천으로 감소했고요.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천에서 21만 7,600으로 여기는 21만 7,500인데 우자가 본 데이터는 21만 7,600입니다. 블룸버그는 21만 7,500이라고 했고요. 근데 살짝 올랐죠? 예, 올랐고요. 12월 6일로 끝나는 주 기준 계속 실업수당 청구서 오렌지색 이거는 전주 183만 뚝 떨어졌었죠. 우자가 이거 보고 찝찝하다 했는데 역시나 183만에서 189만 7천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맞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예, 넘어가가지고요. 이거는 못 보던 건데 애틀란타 뉴스 퍼스트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소개하느냐 이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미국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저 기사를 갖다가 못 보던 기사 해가지고 지방 뭐 뉴스로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지아주가 뭡니까?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갔다가 그 뭐 비자 문제라 쫓겨났던 그 동네입니다. 예, 조지아주 데칼프 카운티 여기 있죠? 데칼프 카운티 해가지고 예, 모라토리엄을 갖다가 뭐 확장 이제 연장했다 이렇게 돼 있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연장했다 이게 되는데 데칼프 카운티가 신규 데이터 센터 개발을 제한하는 모라토리엄 이재명이 좋아하는 모라토리엄 이걸 갖다가 2015년 12월 16일에 기존 모라토리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되니까 주민회의를 갖다가 통해서 모라토리엄을 갖다가 2026년 내년 6월 2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데칼프 카운티 주민 중 많은 수가 엘렌 우드 이미지를 바꿔야겠네. 예, 요겁니다. 요거. 예, 엘렌 우드, 요 데카프 카운티 내에 엘렌 우드의 건설 예정인 100만 평방피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게 다 주택지입니다. 예, 여기 주택입니다. 이게 다 주택입니다. 이 중간에 낀게 가지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무려 100만 평방피트짜리를 갖다가 어마어마한 거를 세우겠다. 이거죠. 요거 보시면 이거 건설 나가는 거, 이거 가지고 대강 조감도가 이렇게 딱 낀 게 있고요. 안에 데카프 카운티 주민 중 많은 수가 엘렌 우드의 건설 예정인 100만 말이 발음 잘안되네. 100만 평방피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경우 각종 소음과 물 부족, 전기 요금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오지요. 예, 그런데 지역 사회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 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쪽이 향후 수십 년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AI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참고로 중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달리 전력 공급은 이미 충분히 준비한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태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고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AI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AI 관련 데이터 센터 등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 등 선진국은 환경 문제, 뭐 주택가 옆에서 만들고 이러니까 환경 문제로 인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확충 속도를 늦추고 있을 수밖에 없지요. 덕분에 어떻습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에 매진하고 투자에 매진하고 있으니까 경쟁이 갖다가 점점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중국 기업들이 AI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 노동자들 주로 보면 뭐 테크 쪽에 있는 친구들이죠. 근데 뭐 일자리는 그리 많이 안 만들 것 같은데. 하여간에 미국 노동자들은 중요한 일자리에서 뒤처지게 되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AI가 어떻게 활용될지를 결정하게 되면서 미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사회, 지역 사회, 이 데카프 같은 지역 사회는 지역 사회 보호와 데이터 센터 건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현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둘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물 문제 해결, 그리고 안정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프라 투자,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게 우자가 보기에는 현명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니까. 맞죠? 예, 외국 국가 차원에서 지금 미국이 승리를 해야 됐잖아요. 자, 이거는 뭐 주변에 해가지고 뭐 주택지가 없는 이런 한량한 곳에 해가지고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허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데이터 센터 사진이고요. 자, 말씀드려보면 한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시간이 억수로 중요해졌는데요. 건설 및 운영 지연은 딜레이 되는 거 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더 많은 허가 위험, 더 많은 법적 위험, 더 많은 지역 사회와의 협상 및 환경, 건강 문제와 관련된 비용 증가에 직면하게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간소화되었고 관대했던 세금 인센티브 역시 점점 더 깐깐해지면서 수익률은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공급 부족은 기존에 승인된 시설들의 가격을 상승시키겠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이 갈수록 줄어들 것 같으니까.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성장 예측치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간단했던 인프라 구축 사업이 이제는 자본 집약적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업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똑같고요.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 만든다면은 사람 많은 곳에는 당연히 안 만들겠죠. 예,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맨날 보면은 뭐 저 호남 지역 이런 데다 때려 만들고 이래 하잖아요. 그 태양광도 맨날 거기다 때려 만들고. 우자가 그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이런 거 있는 거
집값에 부동산 값에 전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 지금 그 돈 해가지고 저 빨아먹는다고 좋다 할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아이고 벌써 30분이야? 떠들면 이리 가는구나. 네, 그래서 빨리 마무리해보면 이미 허가를 받고 전력망에 연결된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못한 사업자들은 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이거 얘기도 또 해야 되는데, 예, 우자가 어제 예약해드린 JP모건 3,500억 달러 돈 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JP모건 체이스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패드에 예치해놓은 돈 중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보도하면서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에 대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이로써 JP모건 체이스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4,50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JP모건 체이스, 줄여서 JP모건이 패드의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을 얻는 자금을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고정하는 국채로 옮기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한다? 단순히 다음 패드 미팅 금리 결정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경기 사이클의 다음 단계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P모건의 통박은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이 재가속되기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현금의 매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참고로 금리 인하는 지급준비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반해서 국채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하나는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패드가 미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때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패드의 정책 지원 목적이 통화 재팽창이 아니라 돈 펑펑 뿌리는 거, 이게 아니라 안정에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국채를 사는 거. 또 다른 하나는 패드가 QT 양적 기축을 종료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여유 공간을 남기겠다는 것인데요. 2008년과 2019년 금융위기, 2019년 뭐였습니까? 레포 크라이시스죠. 이걸 기억하는 은행들이라면 유동성이 얼마나 빨리 중요해지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미 국채를 사는 거. 담보로는 아주 훌륭하죠. 국채가. 이렇게 말씀드린 가운데 JP모건은 2019년 레포 크라이시스도 경험했고 2008년에 담보가 깨끗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기관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곳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자빠졌다. 이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으로는 2022년에 뭐가 있습니까? 2022년에 지역은행 그 파산 있잖아요. 이걸 갖다 비싼 말로 말씀드리면 2022년에 듀레이션을 너무 일찍 과도하게 많이 쌓아놓은 은행들이 자빠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교훈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행 세 곳이 무너진 거. JP모건 체이스의 이번 결정은 경기 침체, 완화적인 통화정책, 수익률 극대화보다는 유동성 확보에 더 집중하는 시장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JP모건 체이스와 같은 빅뱅크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앞으로 중요한 변화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12월 1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다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